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자장은 중앙대학교 경기학문물리연구센터 방희석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2시가 이게 딱 졸릴 시간이신데 오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 인터넷으로 동시 이렇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자제분도 볼 수 있고 또 부하 직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못 졸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도 역시 이게 이 카메라가 어디로 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졸면 또 그만큼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어서 세계 어디서나 본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방청객 또는 여러 어른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세 분 발표 너무나들 말씀을 잘하시고 방대한 내용을 20분 내로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하나 빈틈없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못지않게 또 그래서 이 발표자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표자 세 분은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시고요. 또 오늘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 순서대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해양항만정책과 김진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평택지방해양청 운영지원과 권세욱 과장님 모셨습니다. 권 과장님은 사실 인천항과 평택항의 산 증인입니다. 사실 평택항의 산 증인이십니다. 요새는 운영지원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평택이 그냥 그림으로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을 너무나 초창기부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직이 아니지만 좀 모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항만공사 박종갑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종갑 본부장님도 사실 산 증인이십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이 항만의 여러 주무 사무관도 거쳤고 해서 오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택항의 가장 큰 고객이신데 장금상선의 유재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대학 종착역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평택과 인연 맺은 게 85년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당히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소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경기항만물리연구센터 우수한 중앙대학 교수 소개합니다. 아마 저를 또 이어서 잘 할 분이고 이분은 여기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시지만 중앙대학교 오시기 전에 국토해양부 옛날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과장으로 있다가 중앙대학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중앙대학교 국제물류과 교수로 오셨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택항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1985년에 제가 지금 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항만연구실장이었는데 그때 LNG 기지가 처음으로 건설되고 86년에 항만이 개항되면서 배가 들어오려면 항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국제적인 스탠다드 레벨의 항만 규정을 입출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때는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아주 오지였는데 여기를 오가면서 평택항이 인연이 돼서 어쨌거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항만물리연구센터 소장을 한 8년 했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 제 모자가 평택항만 모자로 여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평택항하고는 인연이 많고 사실은 제 모자는 우리나라 항만입니다. 제가 전임 인천항만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또 부산도 항만 개발 초창기에 가서 시스템 개발도 하고 그래서 광양은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래서 제 모자는 항만 모자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제 모자를 지금 저를 활용해서 센터 소장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동성에 가가지고 산동성 정부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중 물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국장님 모시고 가서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런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해양수산부가 다시 발족됐는데 이 평택항이 또 경기도가 앞으로 해양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저희 국민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과정에 이런 포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주제인 그 제1회 평택항 포럼 경기권역의 해양개발과 평택항 발전 과제, 어떻게 보면 좀 항만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양 자원 또는 관광 레저까지를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포럼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들이 시간이 한 5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분에 시작해서 5시, 4시 20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발표하신 분들 메모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토론을 그냥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그분을 말씀을 듣고 나서 발표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보내고 제가 이 포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김진현 과장님, 특히 항만 발전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경기도가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지원해서 이런 포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한 5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오늘 그 제1회 평택항 포럼을 개최하여 그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그 주제 발표하신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4년부터 그 중앙대학교 그 경기항만 물류연구센터를 통해서 그 평택항 발전을 위한 그 대토론회를 그 평택항 홍보관에서 개최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금년도 5월 1일 그 도 직제 개편으로 그 해양 항만 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그 저희가 해양 레저 분야까지 폭넓게 수용하여 그 자립 기반을 넓히고자 오늘 제1회 그 평택항 포럼을 시작으로 새 희망을 내딛는 첫발을 딛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오늘 유익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더구나 모시기 힘든 그 해수부 또 연구견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고 해양정책과 최종욱 서기관님께서 미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미래 그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이 청사진을 들었긴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평택항에 접목시킬 게 뭔가 하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런 발표는 들었습니다만 거시적인 발표라 우리한테는 그렇게 딱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경기도 평택항 발전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정화 실장님께서 그 서해안권 해양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서 지역 개발 등 또 레저 문화 개발을 통해서 해양 문화 발전의 그 계기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미 도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고 경기만 마리나 개발 또 금년 7월 8월 말에 지금 착공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부도에 전국항에 이제 마리나항이 있습니다만 제부도에도 마리나를 300척 규모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레저 또한 수상 레저 스포츠센터 건립, 레저 선박 중간 게이셔 설치, 그리고 이제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건설 등
우리 그 해양 관광과 관련 있는 다양한 그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데 오늘 발표하신 그 주제 발표를 참고토록 해서 더욱 더 발전된 모습보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앙대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의 박건식 박사님의 평택항 이용 고객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 높게 평가하고, 또한 평택항 이용객들의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경기 평택항만공사와 또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또 관계기관과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것이며, 또 항차 항로 다각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다음은 우리 권소영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방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제가 지금 운영지원과장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그 업무를 좀 떠나 있다 보니까 뭐 감각이 좀 편해졌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여튼 뭐 많은 것을 좀 배웠습니다. 특히 그 본부 우리 최종욱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미래 해양 산업에 대한 그 정책 방향은 상당히 그 공부가 돼 있고요. 또 홍장호 실장께서 발표해 주신 그 서해안권 해양 관광 발전 방향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본부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서 그 항만 배후단지 부분이 이제 좀 언급이 돼 있는데,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제 항만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실무적으로 좀 느낀 부분은, 지금 국가 정책이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배후단지를 개발을 하면은 국가가 소유를 하고 지금 이제 장기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택항에 1단지 개발을 한 43만 평을 개발을 해놓고,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입주 기업들이 몰려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00% 분양을 다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은 그 경영에 따른 그 이윤을 목표로 물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소유 부분이 상당히 이제 소유욕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소유욕도 있기 때문에, 배후단지가 어차피 국가가 소유를 하고 뭐 장기 50년씩 이렇게 임대를 할 바라면 그 국가가 구태 소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부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항만의 물동량을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고 부가치를 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엄선을 해서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그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자비 회수를 해서 그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서해안권의 해양 관광 부분하고, 아까 뭐 김진원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평택항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근데 평택은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시가 관할하는 해역은 해수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부 저희가 이제 항만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산호 배수관문 쪽에 좀 약간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 그 해양 레저 부분, 해양 관광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또 내수면 쪽이 이제 지금 아산호가 있고 평택호가 있고 저쪽에 당진도 이제 그 삽교호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는 이제 해수면 쪽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양 지자체 간의 좀 어떤 그 경계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내수면을 이용을 해서 그 레저 문을 좀 초동기에 좀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좀 만들어 주고 나서 해양 쪽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박근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평택항 이용자 유치 전략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제 주로 이 항만에 대한 그 화물 유치 계획은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평택항의 화물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8% 정도 됩니다. 저희 항도 지금 2011년도에 한 9,500만 톤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8%.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 1억 톤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만에 대한 화물 유치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계량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만 가지고 이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뭐 인천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택항이나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재 수입항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금 OD 분석을 이제 컨테이너 위주로 이제 OD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평택항에서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유치할 수 있는 화물은 전체 지금 현재 2011년도나 12년도의 화물로 봐가지고 한 3,500만 톤 내외입니다. 지금 뭐 1억 톤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모래, 뭐 철광석, 그러니까 재련, 이제 제철에 필요한 이제 원료, 그 다음에 액체, 자동차,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한 3,500만 톤 정도가 이제 뭐 컨테이너 내지는 이제 일반 화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화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뭐 부산이나 또는 인천으로 간다, 부산 쪽으로 간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 화주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또 화주 입장에서는 항로가 있어야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과장을 한 5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했고 지자체하고도 뭐 협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수도권 내에 있는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화주 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OD 부분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선사를 콜링할 수 있는 화주들의 노력, 그 다음에 지자체의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종갑 본부장님께서. 예. 예. 평택항만공사 박종갑입니다. 저도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뭐 보충적으로 뭐 건의한다든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수산부 최종욱 소위관님이 발표해 주신 그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에 해양에너지 산업 부분이 이제 그 뭐 조력 발전이라든지 뭐 해수 그 온도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발전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태양광 발전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항만 구역이 뭐 아시다시피 아주 광활하게 넓은 그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저쪽 동부도 자동차 부두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두 4개 부두에 자동차를 많이 적재를 하는데 그 높이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상부 공간은 좀 더 그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 태양광 지별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서부도 쪽에 그 지금 사료 부원용 이런 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덮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덮개 대신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뭐 지별판 시설을 한다든지
또 항만구역 내에도 그 창고라든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시설 그런 걸 이용한 태양광 발전 그런 분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양 신산업 발전 전략에 좀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크루즈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대형 크루즈는 부산, 인천, 제주만 이제 거점으로 지정돼서 정책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위에도 그 중형, 뭐 소형이라든지 이런 크루즈도 앞으로 좀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 뭐 항만간 또 해상에서 체류하는 그런 크루즈 선임은 그렇게 뭐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이 부산, 인천, 제주 외에 뭐 평택항이라든지 다른 항만도 이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KMI의 그 홍장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해양관광 분야 앞으로 그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당위성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뭐 전국항 마리나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회 할 때만 사람이 붐비고 그러니까 대회가 보통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열린다만 그 위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체류형으로 클럽하우스를 조금 개발해가지고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위락 관광시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클럽하우스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제대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설치하는 이 마리나항에는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이용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좀 이거하고 좀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은 단편적이고 좀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평택항이 중고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700대 수출을 한 겁니다. 이게 차 형태로 그냥 수출을 한 건데 올해는 벌써 9월 말까지 4,000대가 나왔습니다. 증가율을 따지면 거의 한 180%, 190%가 되는데 그 평택항 이쪽의 인근 평택 시민이나 인근 주민들 불만이 평택항에 자동차를 130만 대를 수출하고 컨테이너를 52만 대를 수출하고 하는데 실제 지역의 주민들 고용이라든지 지역에 떨어지는 게 뭐냐, 부가가치가 뭐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가 그 차에 싣고 와서 바로 그 부두에 들어가서 그냥 수출하게 됩니다. 또 화성 기아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평택 포성 시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중고 자동차 어차피 이제 이 평택항이 자동차 관련 지금 저쪽 배후단지에 PDI 센터에도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중고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중고 자동차는 외국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고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차종을 고르고 이렇게 직접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몰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좀 평택 지역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1단계 배후단지에 그런 걸 유치해 보든지 아니면 평택시 입장에서도 이 인근에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를 조성해 보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재호 우리 잠금상선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양수산부하고 KMI하고 그다음에 중앙대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봤고요. 저는 잠금상선의 입장으로서 저희 컨테이너선을 취항하고 있는 잠금상선의 얘기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2000년도에 평택항을 처음 왔을 때는 뭐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뒷포장 정도는 아니었고요. 포승공단이 텅 비어 있는 지금 창문의 제가 앉아 있는 위치로 봐서 한 3시 방향에 있는 포승공단이 텅 비어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황무지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배를 취항할 수 있는 정도의 항구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PTOC라는 항만과 그다음에 포철의 강제를 포항과 광양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부두 딱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뒤에는 저쪽 그 정면으로 보이는 서부두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PTS라는 부두로 가서 하역을 했는데 정말 재래식 방식의 컨테이너 하역을 진행을 하면서 평택항이 이제 과연 수도권에 특히 수도권 남부지방과 그 다음에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관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컨테이너 전문 터미널인 PCTC가 문을 열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현대화된 장비와 현대화된 부두를 통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금상선이 지금 저희가 평택항에서는 많은 물량을 저희 회사 선박으로 운송을 하고 있지만 평택항의 전체적인 물량의 시장 점유율은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평택항을 처음 개척한 회사로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 회사의 물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평택항의 전반적인 파이를 키우는 위치에서 선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선주, 화주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사항은 근거리, 그 다음에 신속한 물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가까이 계시는 화주분들을 모시고 와서 평택항 여기 이제 요 위에 바로 보시면 전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홍보관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국내외 모든 항만들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평택항은 유일하게 한 지점에서 웬만한 항구의 이 기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용 부두,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양곡 부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포철 강제 부두, 그 다음에 LNG 부두가 좀 멀리 보이고 있고요. 카페리 부두까지를 사실 한눈에 보면서 현장 교육, 그 다음에 이 무역이라든가 어떤 물류업체에 계신 분들이 부두의 특성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뭐 막혀도 2시간, 안 막히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항만으로서 굉장히 좋은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최근에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물류업체, 아까 말씀하신 프레이트 포워딩을 계신 분들의 신입사원 교육 장소로 조금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새로 오신 항만공사의 정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두가 사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향후 그 평택항의 발전 방향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뭐 항만청 해수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또는 경기도청에 계신 분들이나 평택시청 유관업체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은 뭐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주의 그 LCD 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송탄의 그 삼성전자의 그 유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유관업체들이 속속 그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하는 바, 저는 사실은 지금 아까 공관장님 잠깐 말씀하신 그 43만 평의 그 물류부지 확보 부분부터 시작해서 평택항과 평택 그 배후부지 쪽에 물류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사가 오면 화물이 오느냐, 화물이 있으면 선사가 오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평택항이 그렇다고 선사가 없느냐, 항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갖출 만큼은 다 갖춰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 방향 모색을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조 가공업체가 배후 부지에 좀 더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박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유관업체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면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발전돼 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제조 가공을 평택항 권역 내로 들어와서 평택항을 이용함으로써 항만과 물류가 동시에 발전을 하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는 부가가치 창출이 좀 더 이루어지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들이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수부에서 정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훑어주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마리나와 관련된 부분들, 해양 관광, 그 다음에 항만 이렇게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해수부의 발표는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일목요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에서 이제 이런 산업 부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산업 전체의 매크로한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이슈로 점점 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국가 내에 진짜 글로벌이 되려면 로컬 이슈를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 지역을 어떻게 글로벌화 시킬 것이냐가 더 실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사실 정책을 끌어가다 보면 그런 로컬 이슈를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홍장원 실장님께서 해양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리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허브나 여러 가지 기능들 나눠서 다른 기능들의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므로 인해서 해양 관광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는가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와 국가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만들면 모든 수요가 생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각 지방마다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이미 발생을 해야지 만들 수 있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평택항 여객터미널 문제도 상당히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정말로 있다면 민자사업자가 나타났을 거고 이미 해결됐을 겁니다. 또 정부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을 거고요. 네, 그것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이슈가 만드는 부분에서 아직 해결점을 못 찾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조금 더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과 관련된 상만구역 내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벌써 그린포트 정책에 의해서 이미 다른 항만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도 이미 창고에 이미 태양광판이 설치가 된 부분이 있고 UPA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어디에 쓰겠냐가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터미널에 쓸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팔 것이냐, 그럼 그걸 누가 살 것이냐, 얼마에 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박근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실제 항만에서 일어난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운데 각 주체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셔서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연구를 보면 약간 평택항이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는 슬퍼 보일 때도 있고, 또는 패배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장금상선에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항은 정말 잘 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항만 아닙니까? 평택항이 지금 보시면 아까 컨테이너 부분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가 지금 부산이나 인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물량이 다 부산으로 가고 있다. 그건 당연히
항만에는 구조적인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평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주 화물이나 원양 화물들이 왜 평택 안 오냐? 아니, 서울에서 그러니까 평택에 통해서 미국 가거나 유럽 가면 안 되냐? 그는 당연히 선사가 없고 항로가 없고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슬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권생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벌크 화물들이나 많은 물량들이 이미 평택항으로 이전이 됐고 여기에서 많은 화물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평택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항만이고 자동차가 이미 1위를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현대제차 물론 이쪽은 좀 한계가 넘어서지만은 당진 쪽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토론자분들과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설도 충분히 있고 충분하다는 말에 대해서 서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선사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화물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시설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물량이고 결국에는 화주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냐의 문제인데 화주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워더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냐의 문제인데 포워더 하면 사실 컨테이너니까 크게 없죠. 결국에는 이제 배후지 또는 배후 단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물류 부지에 대한 그 배후 단지의 물류 업체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단지 평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물류 단지에 있어서 물류 업체들만을 가지고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들어오는 것에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조업체가 그러면 그 부지에 들어오겠느냐? 사실은 지금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체들은 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유를 해서 그 투자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이제 제조 가공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중앙 부처들도 그 항만 물류 배후 단지에 어떤 형태의 기업이 들어와야지 물량이 정말로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조업체를 들어올 수 하되 임대 부분이 아니라 분양까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요. 우리 김진홍 과장님께서 오늘 그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 개발에 많이 참고를 하시겠다. 특히 권소영 과장님 우리 평택항의 특성화로 봤을 때 컨테이너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마케팅뿐만 아니라 개발해야 되고 또 친수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그 공략한 화물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말씀. 박종갑 본부장이 여러 말씀을 했지만 중고차의 그 취급항으로서의 특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 유재호 이사님, 물론 이 잔금이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제조기업이나 이런 배후부지 이런 개발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 또 평택의 홍보 이걸 위해서 많은 정책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수한 교수께서 이 마리너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은 마리너나 크루즈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네트워크 잘못하면 또 여기저기 막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과잉 시설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크루즈 비즈니스나 마리너 비즈니스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서 특성화 쪽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모셔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듣고 발표자분들께서 혹시 이 토론자분이 얘기하신 말씀을 좀 답을 하거나 또는 부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이렇게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0분이 예약인데요. 그럼 아주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봉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한 말씀.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평택항 이용자 유치 전략 우리 박근식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네. 수원에서 출발해서 청도 도착하는 사례 비용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도 세일즈 활동을 합니다만은 항상 하는 얘기가 부산하고 이제 평택하고 비교해서 육상 물류비는 오히려 평택보다도 부산으로 가는 것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2배 이상 비싸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청도나 아니면 이 산동성 부근은 부산에 대비해서 이 평택에서 가는 것이 반도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래 이런 단순한 산수적인 이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일즈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부산에서 청도 가는 것은 100불 TU당 평택에서 청도 가는 거는 해상원님이 250불이거든요. 2.5배가 비쌉니다. 평택에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내륙 운송 요금이 여기서는 2배 정도로 지금 산정을 해놨는데 이 2배에서 생기는 내륙 운송의 이점을 갖다가 이 해상원님에서도 더 이상 까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는 여기에서 내가 질문 요지는 뭐냐면 육상은 그렇다 치고 해상원님이 부산에서 아무리 밑에 그 할인율이 있습니다만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부산에서 청도 가는 게 100불인데 평택에서 청도 가는 건 250불이다. 이 수치 가지고는 저희가 세일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이 수치가 맞는 거냐. 아무리 이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거에 맞다 그러면 우리 부산항 홍보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맞으면 우리 박근식 교수님은 이걸 좀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맞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 이사님 계시니까 또 많이 또 장금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금에서 이렇게 이 숫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지금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의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39쪽인가요? 아니다 40쪽이네요. 지금 거점형 마리나를 이제 6개소를 이렇게 집중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각 2개소거든요. 평등해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한 2,7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청, 충남, 충청도까지 포함하면 3천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60% 이상의 인구가 이 좁은 이 중부 서해안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이런 밀집도도 감안해가지고 정부 시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동해안의 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해안하고 똑같이 동해안에도 2개, 서해안에도 2개. 이거는 너무 인구 비중을 너무 과소해서 평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 인접해서 이 마리나항을 통해서 해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좀 갖춰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정부 입장을 조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홍 실장님 발표하신 24쪽 보면은 수도권 마리나가 여기는 지금 6개소인가요? 몇 개소입니까? 하나, 둘, 셋, 6개소로 돼 있죠? 그 6개소면은 아까 해수부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좀 아시는 분이 좀 답변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제가 리피트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발표자분들 메모하셨다가 좀 답을 해주시면 혹시 한 분 더 이미 3가지를 질문하셔서 3분이 질문한 거나 같아가지고 다른 분 혹시 더 있으시면 좋은 네
자기 소속하고 이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예, 저 평택시청 수산팀의 박지훈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이제 해양 레저 단지하고 수용 선박 저반 시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요. 아까 권세영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후 단지 개발하고 해양 관광 단지 그쪽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평택시 해양 땅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충남도하고 경계 분쟁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내수면 위주로 그 개발을 해서 나가면 특히나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해양 레저 단지하고 소형 선박 저반지에 반영되는 거를 좀 조기에 개발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형 선박 저반 시설은 그 평택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소형 선박들하고 기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소형 선박 저반 시설을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없습니까? 이걸 좀 질의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홍 실장님 먼저 혹시 답할 코멘트 할 생각 있습니까? 예, 잠깐. 예. 사장님께 제가 됐어요. 나와요. 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 걸 먼저 말씀드리면 방아마리, 흘곡, 전곡이 전부 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 지역입니다.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올해 6개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지역이 말씀드렸던 서해안 2곳, 남해안 2곳 그런 얘기잖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또 다행히 또 경기도에서는 정옥하고 제부는 벌써 개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왕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전국에 지금 새로 개발하는 곳이 두 곳이란 말이고 같은 범주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6곳만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마리나 거점형 개발 계획은 계속 마리나 항만 수정 계획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예정이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혹시 최 과장님 한 말씀 하실 일 있습니까? 예, 사실 저도 오늘 이 평택항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그 주제가 이제 경기 권역의 해양 개발과 평택항 발전 과제인데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 미래 해양 신산업의 발전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도의 김진웅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택항의 발전과 미래 해양 신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큰 이제 흐름이 기존의 해양 산업을 이제 전통 산업과 이제 신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또 이 항만 산업은 이제 그 중에 전통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 항만 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 포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 산업은 이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고 또 신산업은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충에 맞춰서 투 트랙으로 나가는데 이제 단순히 항만 나무만을 봤을 때 항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지금 부산, 인천, 광양 또 이 평택이 파일을 놓고 서로 이제 나눠 먹기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위에서 올라가서 숲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항만의 무슨 물류 기능 너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항만이 그런 기능만 해왔던 거죠. 앞으로 신산업을 쪽을 보면 단순히 항만이 그런 물류의 그 기능뿐만 아니고 오늘 발표했었지만 해양 관광이라든지 또는 해양 에너지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의 신산업과 접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 새로운 쪽으로 한번 시선을 우리가 가져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주최 측에서도 맨 앞에 그런 것을 좀 발표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하나, 특히 운임률에 대해서 박근식 교수께서 간단히 하고 마지막으로 유 이사님께서 그 답을 좀 해주시는 걸로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수요 공급 원리나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큰 포워딩 업체였는데 거기서 제시한 거는 지금 여기 내륙 운송비는 아마 정부에서 고시한 타리프인 것 같아요. 타리프인데 그 타리프 상으로는 지금 평택이 28만 5천 원으로 제일 싸고 부산이 제일 비싼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트러킹 회사한테 내고 칠 때는 너네가
부산까지 싣고 갔다가 오기 때문에 니네는 복항을 해서 2번을 운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25% 이상을 DC라는 가격으로 화주한테 가격을 제시하는 거고, 사실 평택을 왔을 때는 그 트러킹 회사가 28만 5천 원을 받고 평택을 오지만 다시 물건을 싣고 나간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28만 5천 원을 제대로 다 받고 빈 차로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부산으로 갔을 때는 56만 2천 원에서 한 30-40% DC를 치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도 가서 다시 다른 화물 싣고 서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러킹 회사들이 평택보다는 인천이나 부산을 더 선호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운임에서 보면은 뭐 평택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의 운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아마 유재호 이사님이 그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 우리 이사님, 그 운임 프레이트가 왜 100달하고 250달러냐 하는 얘기인데, 잠깐 뭐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트렌드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박근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택항이 초기 개발될 때부터 사실은 육상운송업체가 접근하길 꺼려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테리프가 높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평택항보다는 인천항을 선호하는 이런 구조였고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여기 물류 운송업체를 하나 맡고 있는 게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 평택 내에는 공식적으로 16개 운송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발적으로 운송을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20개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료는 상당히 내려가 있는, 뭐 덤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박근식 박사님께서 조사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한참 아래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내륙 운송요금은 사실은 거의 모든 운송사가 비슷한 테리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해상 운송료를 말씀을 드리면, 해상 운송료는 부산 쪽은 덤핑을 치는 외국적 선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보다 아래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름 7월 달에 조사를 했으면 바로 6월 말 6월 초가 성수기고, 그 다음에 7월 달로 들어서면서 여름 휴가, 비수기로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조사가 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부산 운임은 편차가 좀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선복이 과잉일 경우에 있고 부족일 경우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100불부터 뭐 200불, 250불까지 이 편차가 있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평택은 사실은 요거보다 대량 화주인 경우는 현저히 싸고요. 지금 써놓으신 숫자는 사실은 거의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조사의 범주를 조금 더 넓히셨다면 레인지가 나올 걸로, 저는 범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레인지가 없이 테리프 형태의 어떤 숫자가 나와서 실제로는 이 정도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원을 기점으로 하는 부산항과 평택항의 기점은 요거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화물을 주선해 주시는 회사들께서는 장거리일 경우에 조금 이익률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택항 자체와 각 유관업체들, 관에서도 그렇고 행정단체,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업체에서도 좀 더 홍보를 더 넓혀서 비용의 차이보다는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 자료가 이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유출이 되고 하면은 이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사용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항만별 경쟁이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더구나 이걸 만약에 외국에 중국에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경기 항만 물류 연구센터의 공식 자료로 나올 텐데, 이건 나중에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뭐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어떤 연구 과정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중간보고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시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레인지별로 뭐 이런 거를 명시를 해주신다든지 평균을 내주신다든지 이래야지. 이거 언론 보면 아무래도 지금 밑에 수치를 보세요. 아무리 25% 이상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평택항 10%면 15%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 할인율 적용 안 할 때는 얼마다? 할인율 적용 안 할 때도 부산항이 평택항보다 훨씬 쌉니다. 이 수치 가지고는. 그건 나는 이거 아무리 부산항이 물량이 많고 뭐 할인이나 덤핑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일 작동 못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장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도표 하나가 나중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웃음의 소리가 아니고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좀 그 신빙성을 구해서 저는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한 근거,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일을 하죠. 그렇죠? 평균 개념보다 좀 리얼하게 데이터를 좀 하면 오해가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레이트라는 것은 고정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노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계약 베이스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 운임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보았을 때 평택이 수도권 화물이 평택을 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와 부산으로 갔을 때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일반화된 그런 공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서화했을 때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서 잘 한번 그 레인지를 좀 높인다랄지 또 현실성 있는 것들을 좀 더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그 제1회 평택항 포럼 그 경기권역의 해양 개발과 평택항 발전 과제, 그래서 해양과 항만을 같이 묶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과제였는데 오늘 다행히 브로드하게 해양 정책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협의의 개념의 그 해양 레저, 그 다음에 그 항만 선호 이런 측면으로 조금 주제를 좀 넓혔습니다. 다행히 이제 해양수산부가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따로 뛸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넓게 보면서 정책 개발도 하고 대응도 하고 앞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네트워크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5분의 토론자,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바쁘신데 오셨고 또 특히 정 사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분은 다 VIP들 갔습니다만은 끝까지 앉으셔서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방청객 또는 여러 그 지역사회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평택항 포럼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